먼저 다뤄볼 주제는 4.19 혁명과 장면 내각이에요. 4.19 혁명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은 1960년이야.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죠. 4.19 혁명이 1960년에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짓들을 많이 했는지, 문제가 많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이 될 때 국회에 의해서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굉장히 무능했어요. 경제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요. 정치의 혼란을 잠재우지도 못했고요.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최고로 잘했죠. 그러니까 자신들, 이승만을 비롯해가지고 이 정치인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라는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부정부패를 계속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오래 대통령직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개헌을 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밑에서 볼 거야. 무리한 개헌을 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의 위기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헌법을 개정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발췌개헌과 4.4.5입 개헌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발췌개헌이라는 말에서 발췌라는 건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쏙 뽑아내는 걸 우리가 발췌라 그래. 그래서 발췌, 뽑아내가지고 그것만 살짝 꽂혔다 해서 발췌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년에 일어난 개헌이냐면 1952년이야. 잘 봐봐.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될 때 간접선거였어. 국회에서 뽑아줬잖아. 그 말은 그럼 국회에서 선거를 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다라는 건 국회의원들 중에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4년 임기가 끝났어.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게 1952년이야. 1952년이 딱 됐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4년에 한 번씩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 거야, 새롭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야, 이거 이승만 입장에서 비상이 걸렸어. 왜 비상이 걸렸냐면은 국회 안에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떨어지고요.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되게 많이 당선이 된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바보가 아닌 이상. 국회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기존의 간접선거 체제로 만약에 다시 2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 나 이승만은 어떻게 돼?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해.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한 거야? 대통령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 간접선거였던 제도를 발췌개헌을 통해서 그 간접선거제도만 슉 뽑아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한 거예요.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야. 그럼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장난 아니었겠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이걸 다 진압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해. 그럼 직선제라는 건 뭐야?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뽑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럼 이승만이 그렇게 나쁜 놈인데 국민들은 바보냐? 왜 이승만을 뽑아주냐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이제 1952년이면 4년 됐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대통령이 어떤 존재인지 국민들은 아직까지 그게 마음속에 딱 정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국민들은 대통령 이꼴 그냥 그 전에 조선시대 왕과 거의 동일시했단 말이야. 내가 선거를 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이승만인데 내가 이승만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있을 수 없는 일. 배신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지. 결국은 국회의 간접선거보다 직접선거가 당선될 확률이 높았고 이승만의 생각은 적중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나서 대통령으로 다시 한번 제2대 대통령 이승만이 다시 당선이 돼요. 자, 그러면 1952년에 이제 이승만의 다음 임기가 시작이 됐겠다, 그치? 그럼 그 다음 대통령 선거는 4년 지나면 언제냐면 생각을 해봐. 1956년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당시 우리나라 헌법은요, 대통령 몇 번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느냐?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승만 2번 했지? 그럼 물러나야 되는 거야. 근데 물러나기 싫어. 왜? 권력을 가지고 더 해먹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다시 헌법을 고치는 것을 단행을 합니다. 이걸 이른바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가기 전 중간 1954년에 개헌을 단행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4.4.5입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그 내용을 말할게. 이승만이 고치고자 한 게 뭐냐면 이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법의 개헌의 역사 중에서 제일 웃기고 너무 코믹스러운 거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초대 대통령은 1대 대통령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자기, 이승만 나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엇을 철폐하느냐?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2번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자기 이승만에 한해서만 제한을 없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국민들이 선택해 준다면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지만 않으면 계속 할 수 있게 바꾼 게 그 다음 54년의 개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4.5입이 뭔지 말해줄게. 당시에 국회의원의 전체 숫자가 203명이야.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 국회의원의 몇 분의 몇이 찬성을 해야 되냐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자, 그럼 니네들 산수할 줄 알잖아. 203명의 3분의 1을 계산해 볼게요. 이게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고 얼마가 나오냐면 무한수가 나와. 135.3333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3이 나온다는 건 몇 명이 찬성해야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야? 135라는 숫자는 135.3333보다 적으니까 3분의 2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최소한 몇 명이 찬성해야 되냐면 국회의원 136명이 찬성을 해야 이 초대 대통령만 제안을 철폐한 이게 통과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슨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선거가 아니라 투표를 했어. 국회에서 헌법 바꾸는 거를 투표를 했는데 몇 명이 찬성을 하냐면 135명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통과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통과가 안 된 거잖아. 그래서 그날 이제 통과 안 되고 접었는데 다음 날 이승만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하냐? 어제 계산 잘못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계산을 잘못했어. 135.3333이라고 하는데 3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우리가 소수점으로 나눌 순 없잖아. 근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니들 수학 알지 않느냐? 우리가 반올림의 기법을 도입할 때 배웠죠? 4까지는 없애잖아요. 소수점 5부터는 반올림을 해가지고 앞자리를 하나 올려주잖아요. 그치? 그럼 3은 5보다 작은 숫자에게 얘는 없애는 거야. 그럼 남는 건 135야. 그러니까 203명의 3분의 2는 135인 거야. 그럼 135명이 찬성했으니까 통과된 거야 해가지고 이 내용을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른바 4.4.5입 개헌인 거예요. 반올림 개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왜 무리하다고 했는지 알겠지? 무리한 개헌들을 하면서 어쨌든 1956년에 이승만이 또 3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이런 웃긴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또 대통령 했어? 그 임기가 끝나는 해가 언제야? 1960년이야.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자, 옆으로 와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요거 얘기하고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승만이 권력에 욕심을 부리고 있을 때 경제는 개판 5분 전의 상황. 우리나라는 알거지였고 그나마도 근근히 먹고 살았던 게 미국에서 밀가루도 주고 뭐도 주고 우리 가난하니까 그지니까 도와줬잖아요. 그랬는데 1950년대 후반에 가서 미국이 이제 우리가 줄 만큼 줬지? 니들 알아서 살아 하면서 미국의 원조가 중단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더 어려워져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승만은 저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웃겨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띠로리 몇 년이 되냐면 1960년이 됐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이었어요. 자, 이승만이 네 번째 대통령 선거에 또 나갑니다. 근데 지금의 대통령제하고 조금 다른 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이라고 있었거든요. 부통령 후보를 같이 내보내. 이승만이 소속되어 있는 당이 자유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유당에서 대통령 후보로는 이승만, 부통령 후보로는 이기붕 요렇게 내보냈고요. 참고로 자유당의 막강한 경쟁 상대가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 후보로 조병옥, 국민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었어. 부통령 후보로 장면 뒤에서 또 나오는데 장면 사람 이름이다. 선생님도 이름 한 글자잖아. 성이 윤이고 이름이 미란 말이야. 이 사람도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야. 성이 장씨고 이름이 면이야.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이렇게 내보냈어요. 자, 이승만 정권은 이미 선거가 진행되기 전부터 자신들이 당선되기 위해 온갖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병옥이라고 하는 막강한 후보가요.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되더니 선거 한 달 전에 사망을 해버려요. 이승만은 경쟁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굳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이승만의 당선은 거의 확실시 되었어. 문제는 무엇이냐?
부통령 후보도 자유당에서 당선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동원한 게 바로 무엇이냐? 그날의 선거 3.15 부정선거입니다. 뭐 입에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더티한 방법은 다 써. 없는 표를 만들어 넣고요. 상대 경쟁당의 그 당사, 상대당의 후보들을 테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는 비밀투표가 원칙인데 공개투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를 시켜가지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어. 자, 그래서 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지들도 놀래요. 부정을 너무 저질렀어. 전체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한 표가 전체 표 중에 한 90몇 %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야, 이러면은 너무 노골적으로 부정인 게 표시나지 않아. 좀 줄여봐봐 해가지고 조정해서 이승만과 이기붕을 지지한 표가 한 90%, 한 88%, 89%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분노한 거지. 왜? 누가 봐도 얘네들을 지지한 사람이 없는데 막 90%, 89%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그때부터 이 3.15 부정선거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부터 각지에서 부정선거 타도해라, 선거 다시 해라,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요. 그중에서 특히 경상남도에 있었던 마산 지역에서 굉장히 거세게 시위가 일어났는데 중앙에서 군인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막 최루탄 던지고 막 총도 쏘고 하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진압한 거야. 그러던 도중에 당시에는 고등학생들 막 이런 애들도 시위에 많이 참여했거든요. 시위에 참여했던 마산고등학교 학생이 실종이 됐는데 3월 달에 실종된 아이가 4월 11일인가 아무튼 4월 초에 마산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야. 바다에서 떠올랐어, 시신으로.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이름이 김주열이라는 학생이거든요.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야. 최루탄이 눈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물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다시 그에 대한 분노가 결집이 돼가지고 시위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자, 마산에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는데 서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시위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학교가 고려대학교, 다른 학교도 물론 참여했는데 고려대 학생들 4,000명이 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독재타도 선언문을 발표하고 여의도에 있는 국제의사당까지 가가지고 독재타도를 외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데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괴한들,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다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었겠죠. 사복 입혀서. 결국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시위가 확대되었고 정부는 이 시위를 단합하기 위해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계엄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급기야는 서울에 있는 각 대학의 교수들이 이건 비상시국이다.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지지하는 발표라고 시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승만 정권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시위가 이렇게 거세지자 그 배짱 좋았던 이승만 정부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승만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승만이 물러나겠다. 하야를 선언하게 되고 당연히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도 붕괴되게 되죠. 뒷일을 두려워했던 참고로 이기붕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자기 자택에서 권총자살, 떼자살을 합니다. 가족들 전체가.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됐어요. 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순간 3.15 부정선거로 해서 시작된 4.19 혁명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졌다. 자, 그럼 4.19 혁명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최초로 일어난 민주주의 혁명이잖아. 독재 정권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통해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